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되면 나 진짜 자신 없어질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몇 년째 계속 도전해오던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느덧 그 싸움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았죠. 매번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다가 눈을 비비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아내가 내게 말했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집중이 안 돼.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들어가서 한동안 공부만 하고 싶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렇게 아내는 짐을 꾸렸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어요. 조용한 단독주택 스타일의 2층 집이었죠. 원룸 구조의 창이 크고 침대와 책상,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내부 사진을 보며 이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간도 넓고 깔끔했고 정말 집중하기 좋은 구조였으니까요.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고마워.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신호는 아내가 떠난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아내는 공부할 때 연락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시험 공부에 몰입할 땐 저녁 인사도 건너뛸 때가 많았고 톡을 읽지 않는 날도 흔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톡이 왔어요. 도착했어. 생각보다 훨씬 좋다. 오늘 밥은 오트밀이랑 바나나 먹었어. 근데 이상하게 여긴 고양이가 많네. 너무 귀여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 시작했어. 점심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 먹었어. 밤 되니까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옷 좀 챙겨다 줄래? 이런 식으로 이상하리만치 자잘한 일상 보고를 해왔죠. 저는 처음엔 이번엔 좀 여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곧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던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거지? 밤새 책을 붙잡고 있다던 사람은 왜 매일 아침 그렇게 밝은 톡을 보내는 걸까?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보낸 셀카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공부에 지쳐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메이크업은 연하게 되어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으며 평소 집에서 공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집에서 공부할 땐 항상 맨 얼굴에 머리를 대충 묶고 다녔는데 사진 속 아내는 마치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했던 건 배경이었습니다. 사진 속 창문으로 보이는 햇살, 테이블 위에 놓인 책,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뭔가 너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정말 공부만 하는 사람의 공간 같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내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지금 산책 중이야. 여기 진짜 공기 좋다. 산책?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공부하러 갔다면서 산책은 왜 매일 하는 거지? 그것도 항상 같은 시간대예요. 게다가 산책하면서 전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싶었죠. 힘들지 않아? 공부는 잘 돼? 응, 괜찮아. 오히려 여기 와서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시험 앞두고 긴장해야 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휴가라도 온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가 보냈던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기 시작했죠. 셀카에 비친 창문, 커튼, 바닥 색깔. 그러다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보냈던 사진 속 커튼은 하얀 레이스였는데
오늘 보낸 사진의 커튼은 베이지색이었어요. 같은 방이라고 했는데 왜 커튼이 다르지? 혹시 방을 옮긴 건가? 아니면 각도 문제인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아내가 보냈던 커피잔 사진을 확대해 봤을 때였어요. 커피를 들고 있는 손. 그 손가락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아내는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거든요. 손을 씻을 때도 잘 때도 빼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진 속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싶어서 여러 번 확대해서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반지는 없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너무나 명확하게 비어 있었죠. 왜 반지를 빼고 있는 거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연락, 너무 밝은 목소리,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그리고 사라진 결혼 반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내는 또 부탁을 해왔습니다. 혹시 내 베이지색 니트 봤어? 집에 두고 간 것 같아. 저는 옷장을 열어봤고 아내가 말한 니트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작년에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니트는 목이 너무 답답해서 나 잘 안 입어. 입지도 않던 옷을 왜 굳이 찾는 걸까요? 그것도 하필 공부하러 간 곳에서요. 그날 저녁 저는 니트를 들고 아내가 있는 숙소 근처로 갔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본 얼굴은 무척 말끔했어요.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결 생기가 돌아 있었죠. 그리고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아내는 원래 머리를 그냥 뒤로 묶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웨이브를 살짝 넣어 내려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죠. 고마워, 진짜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공부 잘 돼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 조용해서 진짜 좋아.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공간에서 매일 밤 산책하고 머리 손질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아내.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찬바람이 새어나오듯 감춰진 무언가가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니, 못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에 앉아 아내가 보냈던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사진마다 배경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커튼 색깔, 테이블 위 소품, 심지어 벽의 색감까지. 같은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달랐습니다. 혹시 사진을 편집한 건가? 아니면 정말 방을 자주 바꾸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낸 건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까지 불안할 일인가?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가 없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반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저녁에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사라진 반지. 그 조그만 반지 하나가 이렇게 큰 의심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진 속의 아내는 너무 자연스러웠죠.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조차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착각일 거야. 그냥 빛 때문에 반사가 안 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은 새벽 공부했어. 하루가 길다. 늘어놓은 말투는 여전히 밝았고 문장 끝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문자 하나에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루가 길다가 아니었어요.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의 여유처럼 느껴졌죠. 그날 퇴근 후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있는 숙소 근처로 차를 몰았어요. 뭘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착한 동네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늘어선 골목 사이로 저녁 햇살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외관은 깔끔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큰 창문으로는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봤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편한 복장에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골목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공부에 지쳐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어딘가로 가는 게 기대되는 사람의 가벼운 걸음이었죠.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버스에 올라탔죠. 어디로 가는 걸까? 저는 차로 돌아가 아내가 탄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시내 쪽으로 향했고 20분쯤 지나 번화가에서 멈췄어요. 아내는 버스에서 내려 어느 카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카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친구일 수도 있어. 스터디 모임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뭔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었어요. 단순히 같은 방향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 거리, 가끔 주고받는 시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그건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철역 쪽으로 걸어갔고 남자는 역 입구에서 아내와 헤어졌어요. 아내는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 쪽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저 남자는 누구지? 아내는 정말 공부하러 간 게 맞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아내에게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친구일 수도 스터디 그룹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공부 잘 됐어? 아내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응, 그럭저럭. 근데 혼자 하는 게 좀 외로워서 카페에서 공부하다 왔어. 카페에서 공부하다 왔다고요? 저는 어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을요. 그게 공부였다는 건가요? 카페가 더 집중 잘 돼?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적당한 소음이 오히려 집중에 도움되더라. 앞으로 가끔 나갈 것 같아. 그 답장을 보는 순간 뭔가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내가 보낸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배경만이 아니라 아내의 옷차림, 표정, 머리 스타일까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숙소에서 찍었다는 사진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창밖 풍경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한 사진은 창밖에 아파트가 보였는데 다른 사진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같은 방이라면 창밖 풍경이 똑같아야 하는데 말이죠. 더 이상했던 건 어느 사진에서는 테이블 위에 머그컵 2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내가 쓰는 보온 텀블러였지만 다른 하나는 일회용 종이컵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왜 컵이 2개나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또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적힌 카페 로고를 발견했어요. 제가 어제 봤던 아내가 남자와 함께 들어갔던 바로 그 카페의 로고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숙소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고 그걸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짐을 챙기러 온다고 해서 저는 일부러 먼저 퇴근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요.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혼자 있다는 말을 또 하네요. 그래도 외롭진 않아? 한 달 가까이 혼자 지내잖아. 외롭긴 한데. 뭐 견딜만해. 그 말을 하는 아내의 얼굴엔 외로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생기가 넘쳤죠.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아내의 가방을 슬쩍 봤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 노트, 필통.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있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았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2조각.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었어요. 저녁 시간대였고 역시 2인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해?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가방에 도로 넣고 일어섰어요. 아, 휴지 찾으려고.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다시 숙소로 돌아간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고 그걸 저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냥 친구라면 말하면 되잖아.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진실이 뭐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모든 일정을 비워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출장이 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제 인생에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주말에도 숙소에 있다고 했어요. 주말이 오히려 집중하기 좋다면서요. 저는 차를 몰고 숙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어요.
골목 입구가 보이는 위치였죠. 시간은 오전 9시.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숙소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평소 집에서 볼 수 없던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말아 올렸죠. 가방은 작은 크로스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책가방이 아니었어요. 공부하러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고요.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곧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지난번과 같은 경로였습니다. 시내 번화가로 향하는 버스였죠. 20분쯤 지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합 쇼핑몰이었어요. 저는 차를 주차하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죠. 저도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지난번 카페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레스토랑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였죠. 제가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쇼핑몰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앉는 거리, 시선을 나누는 방식, 가끔 터지는 웃음. 모든 게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야.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주택가 쪽으로 향했죠.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아내가 머물고 있다는 바로 그 숙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한 동작이었죠.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턱이 떨렸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지금 당장 문을 두드려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공부를 도와주러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차로 돌아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보이는 위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남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 안에서 모든 걸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들, 보냈던 사진들, 사라진 반지, 카페 영수증, 식당 영수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이었어요. 숙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뒤이어 아내가 나왔죠.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아내는 다시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 문 앞까지 걸어갔죠.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여성이었어요. 혹시 이 집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 남편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저 옆집에 살거든요. 요즘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오늘도 아까부터 여기 계셨잖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 사시는 분이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서요. 요즘 거의 매일 남자분이 오시거든요. 항상 오후쯤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일요? 네.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친척분이신가 했는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자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5번. 그럼 거의 매일이잖아요. 공부하러 왔다던 아내가 거의 매일 남자를 집에 들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마주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매일이라고. 매일. 아내가 보냈던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공부가 잘 됐어. 여기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아.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평소처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요. 옆집 여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제 왜 답장 안 했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래? 몸 괜찮아? 응, 괜찮아. 짧은 대화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직접 대면할 때가 됐다고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옆집 이웃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5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오전에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해온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나도 오늘 밤까지 공부할 거야. 공부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비어 보였습니다. 정오쯤 숙소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다른 장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가까운 곳이었죠. 골목 입구가 선명하게 보이는 위치였어요. 오후 1시. 숙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오늘도 깔끔한 차림이었죠. 회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치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저는 차로 뒤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경로였어요. 시내 번화가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내린 곳이 평소와 달랐어요. 쇼핑몰이 아니라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동네였죠. 아내는 어느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짜리 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가 저 남자 집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죠. 남자는 현관까지만 나와서 손을 흔들었고 아내는 가벼운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를 따라가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누구세요? 저는 방금 나간 사람의 남편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소파에는 쿠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 2개가 있었어요. 명백한 흔적이었죠.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쯤이요. 한 달. 아내가 숙소를 구한 게 딱 한 달 전이었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같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이었는데. 같은 시험이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혼자 공부한다고 했는데 모임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처음엔 정말 그냥 스터디 모임이었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내분이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반지도 안 끼고 계셨고 말씀도 안 하셔서 반지를 빼고 다녔다는 거군요. 일부러요.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있다는 걸요. 2주 전쯤이요. 우연히 아내분 휴대폰에 남편이라고 저장된 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그때 알았어요. 알고도 계속 만난 거네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지난번에 숙소 앞에서 뵀던 사람인데요.
옆집에 산다던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숙소 근처 카페에 있어요. 30분 후 저는 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근데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본 걸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려고 날짜 기록용으로 찍어뒀던 건데 사진 속에는 숙소 현관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4월 15일 오후 2시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 4월 15일 오후 11시 남자가 나오는 모습. 4월 17일 오후 1시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 4월 17일 오후 10시 남자가 나오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이 10여 장이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저녁 늦게까지 있었던 거죠. 이거 제가 가져도 될까요? 네. 사실 그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요. 며칠 전에 두 분이 현관에서 얘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안 들으려 해도 들렸거든요. 무슨 얘기였는데요?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 이렇게 계속 숨기면서 만날 순 없잖아. 그랬더니 부인분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험 끝나고 생각해 볼게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가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험 끝나고 생각해 본다고?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다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시험을 핑계로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시험이 끝나면 저와 끝낼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피곤하다 일찍 잘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회식 잘 마치고 왔어. 내일은 좀 일찍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내일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아내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급한 거야? 응. 중요한 얘기야. 알았어. 내일 저녁에 보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상대 남자의 증언도 있었죠. 내일은 모든 걸 끝낼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담담한 기분이었죠. 내일이면 끝이야.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 30분 전에 집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이웃이 보내준 사진들이 저장된 휴대폰이었죠.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긴장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드디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평소 집에 있을 때의 편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죠. 숙소에서 곧장 온 것 같았어요. 왔어? 무슨 급한 일이야?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그냥 얘기나 해. 저는 한참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죠. 숙소 생활은 어때? 응, 괜찮아. 왜 그래? 갑자기? 공부는 잘 되고. 그럭저럭. 근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한 거야? 아내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누구 만나? 뭐? 누구 만나냐고 물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무슨 말이야? 나 공부하러 간 거잖아. 공부만 해? 당연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띄웠죠. 이게 뭐야? 4월 15일 오후 2시. 숙소 현관 앞에서 남자가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다음 4월 17일 오후 1시. 같은 남자가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이것도 4월 19일, 4월 21일, 4월 23일.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 사람 누구야? 그냥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이야. 스터디? 응. 같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거든. 그중 한 명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남자를 만나봤거든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4월 15일 오후 11시. 남자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터디가 밤 11시까지 하나? 그날은 좀 늦게까지 했어.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매일? 뭐? 매일 밤 11시까지 스터디를 한다고?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4월 17일, 4월 19일. 모두 밤 10시 이후에 남자가 나가는 사진들이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반지는 왜 뺐어? 뭐? 결혼 반지. 왜 안 끼고 다녀?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반지가 없는 그 손가락을요. 그냥 공부할 때 불편해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제 그 사람 만났어. 내가 직접.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남자 집에 갔었어. 당신이 나온 직후에. 모든 얘기 들었어.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냐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한 웃음이었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집을 매일 드나드는데 확인할 권리도 없어. 그건 그냥. 뭐가 그냥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공부한다면서 혼자 있다면서 조용하다면서.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럼 뭐야? 진짜 스터디였어? 그럼 왜 반지를 빼고 다녔는데? 왜 결혼한 사실을 숨겼는데?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일어섰어요.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여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자격 있어? 차갑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따라왔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오해? 저는 돌아서서 아내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당신 그 사람 만났고 거의 매일 만났고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어. 이게 오해야? 그건 정말 그냥 뭐? 처음엔 정말 스터디였어. 근데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로웠어. 뭐? 나 진짜 외로웠어. 몇 년 동안 시험 준비하면서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는 항상 혼자였어. 말 걸어도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주말에도 늘 피곤하다고 자기만 하고. 그게 이유야?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엔 정말 그냥 대화 상대였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거든. 진지하게 관심 있게. 그래서 집까지 간 거야? 밤늦게까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나 정리할게.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안 만날게.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공부할게. 너무 쉽게 말하더군요. 마치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요. 옆집 사람한테 들었어. 뭐? 숙소 옆집에 사는 사람. 당신들 대화 들었대.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라고 남자가 말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데? 아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험 끝나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했다며? 그건 시험 끝나고 뭘 생각하려고 했어? 나랑 끝낼 생각이었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매일 공부한다고 혼자 있다고 조용하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집 가. 짐 빼고 나와. 여보. 오늘 안에 짐 다 빼. 안 그러면 내가 버릴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는 한 달 동안 매일 있었어.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도 없었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빼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내일까지 짐 빼.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긴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어젯밤 카페에서 봤던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전부 아내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얘기하자. 제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회사 로비로 내려가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올 수밖에 없었잖아. 아내의 얼굴은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쳐다봐. 그럼 밖에서 얘기하자. 제발. 저는 한숨을 쉬고 아내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어요. 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 진짜 다 정리했어. 정리? 응.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만나서 끝냈어. 이제 다신 안 만날 거야. 너무 쉽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저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 응. 그 사람이랑 뭐 했어? 그 집에서.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 이제 와서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얘기만 했어. 진짜로. 밤 11시까지? 응.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여보.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 끝났어. 제발. 한 번만.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며칠 전에 뵀던 사람인데요. 그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만나던 바로 그 사람이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말씀하세요. 사실. 아내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 눈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한 얼굴이 됐어요. 무슨 거짓말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한 걸 알고 있었어요. 반지 빼고 다닌 것도 남편 있다는 걸 숨긴 것도 전부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 부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시험 끝나면 이혼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이렇게 말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녹음도 해뒀어요. 나중에 문제 될까봐.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알아챈 듯 했어요. 누구였어? 당신이 만나던 사람.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전부 다 들었어. 뭘? 시험 끝나면 이혼한다고 했다며? 그 사람한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렸죠. 아니야. 그건 거짓말 그만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서류 받으면 그냥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잠깐만. 뒤에서 아내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으로 파일이 하나 왔어요. 남자가 보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험만 끝나면 돼. 그때 정리할게. 이혼? 그래, 할 수 있어. 어차피 요즘 남편이랑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너 기다려줄 수 있지? 몇 달만.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증거를 전부 제출했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 이웃의 증언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이세요? 언니 좀 말려주세요. 지금 술 마시면서 난리예요. 제가 왜? 제발요. 언니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친구가 알려준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어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깨워봤는데 안 일어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눈을 반쯤 뜬 아내가 저를 봤어요. 여보? 일어나. 집에 가자. 미안해. 진짜. 미안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집에 도착해 아내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저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없어. 왜? 신뢰가 깨졌으니까. 다시 만들 수 있잖아. 안 돼. 이미 늦었어.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곧 잠든 것 같았죠.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는 선택이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괜찮아. 이번 주 안으로 짐 정리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없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도 너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는 안 해. 이미 충분히 후회했으니까.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아내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난 거죠. 이혼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날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결혼 생활 중 모아뒀던 재산의 70%가 제 몫이 됐죠. 유책 배우자였으니까요. 판결 이후 아내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시험은 떨어졌다고 했어요. 결국 몇 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된 거죠. 아내가 그렇게 원하던 합격은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걸 잃게 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남자 얘기였어요. 이혼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결국 헤어졌대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먼저 연락 끊었대요.
이혼 소송 시작되고 나서부터 부담스러웠나 봐요. 결국 그 남자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숨어서 만날 때의 설렘만 좋아했던 거였어요.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자 도망친 겁니다. 언니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일도 새로 구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빠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이었습니다. 단 1%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언니가 오빠 다시 만나고 싶대요. 안 됩니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아내에 관한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일상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혼 직후엔 힘들었어요. 몇 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가 오히려 자유로운 공간이 됐죠.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주말을 보내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죠. 누군가의 거짓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감시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반년쯤 지났을 때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좀 만나봐.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직은 괜찮아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사실 저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소개팅 상대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밝고 솔직하고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식사 중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요. 힘드셨겠어요. 많이요. 괜찮으시면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저 몰래요. 아, 그래서 끝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끝내는 게 용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소개팅은 그렇게 끝났고 우리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가끔 텅 빈 옷장을 볼 때나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마저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끝내길 잘했다는 확신만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숙소 옆집에 살던 그 이웃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기억해요. 그때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예전에 그 숙소에 살던 분. 최근에 다시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혼자요? 아니요. 또 다른 남자분이랑 같이요. 그렇군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건가 싶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혼하길 정말 잘했구나.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거예요. 아내는 바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승진도 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죠. 이혼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팅에서 만났던 그녀와도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밥 한번 먹어요. 좋아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음을 조금 열 수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어도 천천히요. 그녀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주었고 기다려줬죠. 그렇게 몇 달을 만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약속할게요. 저도 약속할게요. 서로에게 솔직하자고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뒀어요. 아내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이제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죠. 가끔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형, 이혼하고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그때 끝내길 잘했어. 다시 시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근데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 신뢰가 깨진 관계는 절대 회복 안 돼. 그냥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았어요. 시험도 실패했고 만나던 사람들도 떠났고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죠. 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고 더 행복한 일상을 살게 됐죠. 그게 바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과 진실을 선택한 사람의 차이였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매번 같은 답이 나옵니다. 맞았어. 그게 최선이었어. 신뢰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그 무엇도 신뢰 없이는 지탱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배웠고 그래서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속에서요. 그게 제가 찾은 평화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용기 내세요.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용기죠. 저는 그 용기를 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